수쿠리 씨 장편 소설 이놈의 사랑 1장 바람과 구름. 여자는 가판 끄트머리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녀의 자세를 신용하듯 몸을 기울이니 하얀 물거품이 솟구치는 검푸른 바다에 저 거친 물살 속으로 내 몸이 휩쓸려 떠내려 갈 것만 같다. 그러나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은지 난간에 기댄 채로 언제까지고 바다를 바라볼 듯이 하고 있었다. 그러던 그녀가 까부는 바람에 얼굴이 쓸려 성가시는 듯 나를 흘려보았고 뜻밖의 일이라 나는 슬그머니 아무렇게나 고개를 돌려버리고 딴청을 피워야 했다. 떠나간 사람들의 잊힌 이름이 벼란간 떠오르기라도 한 것일까? 그래서 저 부풀어 오르는 물거품처럼 누군가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기라도 한 것일까? 그렇듯 이의 생각에 일렁이는 낯빛이 되어 나를 노골적으로 쳐다봤을지도 모른다. 아, 그게 아니다. 여태까지 은근슬쩍 훔쳐본 것을 그녀가 눈치챈 게 아닐까? 이런. 나는 먼 발치서 여자의 몸짓 따라 물가에 쭉 늘어선 집들과 부두의 낭만을 바라보았고 일베 강어귀에 펼쳐진 함부르크 부케의 자연을 즐거워했었다. 하얀 뭉게구름이 여기저기 더없이 푸르른 하늘에서 내려와 물살을 가르는 배들의 돛이라도 되려는 양 바람을 몰아가며 뒤따르고 있다. 간밤에 내린 비로 더욱 이럴 테지. 여자는 바람에 살랑거리는 긴 머리카락을 목젖 아래 움켜쥐고는 뱃머리 가판에 자리한 의자에 살며시 돌아앉는다. 아마도 잠시 파문을 일으켰던 그 눈길은 바람결에 스치는 감쪽의 보풀하기 같은 것일 게다. 이걸 다행이라 해야 할까? 자주색 블라우스와 쫄바지에 감청색 외투를 걸친 그녀는 어제보다는 그리고 아까보다는 밝아 보였다. 살짝 눈이 부실 텐데도 선글라스를 끼지 않고 있다. 어제 소낙비가 퍼붓는 우중충한 날씨에도 좀처럼 눈빛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녀였지 않은가. 그러나 이것이 별나거나 까다롭다기보다 홀로 여행을 즐기려는 우울한 여자의 낭만으로 내게 비춰섰다. 여자는 우연히 마주친 쇼핑몰에서 혼자 옷을 고르고 있었고 점원과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눌 정도로 이곳 언어에 익숙한 여행객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어저께의 일이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곳 별미를 맛보자 싶어 눈을 부라리며 햄버거 가게를 찾아다녔을 때다. 휴대전화를 이리저리 지켜 세워가며 헤매는 와중에 그녀와 처음 마주쳤었다. 여자는 차갑고 딱딱한 돌 계단 끝에 초라하게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었다. 그곳에는 붉은 벽돌로 지어진 오래된 예배당을 지나는 개천이 있었고 유람선이 이끼가 낀 벽돌집 사이를 떠가고 있었다. 여자는 어깨를 잔뜩 움츠렸고 고개를 푹 떨어뜨린 채로 어두운 밑갈의 돌바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뭔가를 골똘히 고뇌하는 기색 같기도 하였다. 머리카락에서 흘려내렸을 선글라스를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여자의 겹쳐진 치맛자락은 무릎 위에서 아래로 쳐졌고 긴 머리카락은 추워 보이는 장단지 근처에서 흔들거렸다. 나는 무슨 영문일까 싶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왜 저러고 있지? 여자는 극동인, 그것도 같은 한국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가가서 물어볼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그녀는 얇은 여름옷 차림이었고 어깨에 걸친 손가방이 전부였다. 찜통처럼 푹푹 찐다는 한국에서 갓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추워진 이곳 날씨에 아랑곳 없다는 듯 저리 나다닌다는 사실이 의아하였고 묘한 경계감마저 잃었다. 찰스부르크에서 황급히 사입은 두툼한 점퍼에다 무거운 배낭을 짊어진 내 모습과 달리 그녀는 다른 별에서 날아온 존재처럼 여겨질만 했다. 그리고 다가가기에 그녀는
너무 예뻤다. 후두둑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다. 나는 얼른 우산을 펴들었고 꿈쩍도 하지 않던 그녀는 입술을 짓누르던 손가락을 까닥하였다. 그래 좋았어. 비가 오는데도 내버려두면 사내 자식이 아니겠지? 나는 그쪽을 향해 젠걸음을 하였으나 선글라스를 집은 그녀는 바로 뒷모습을 보이며 계단을 뛰어올라 교회 문 쪽을 향하고 있었다. 붕. 여객선이 백고동을 울린다.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잠시 시선을 피한 사이에 자리를 떠난 것이다. 나는 서둘러 둘레를 살폈다. 어제부터 우연히 몇 차례나 마주쳤다는 그 사실에 슬며시 인연이기를 바랐다가 이제는 꺼리낌 없이 그녀를 쫓는 몰골이 되어버린 건 아닐지. 나는 여자가 기착지에서 내릴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분명 나처럼 강어기를 폼나게 한 바퀴 도는 관광일 테니까. 오리떼가 해적고 다니는 수면으로 요트의 깃발들이 시원하게 다가왔다. 그러나 잠시 후 여자는 배가 나루터에 닿자마자 뒷모습을 보이며 내리는 승객에 휩쓸려 떠나갔다. 앞불싸. 그래, 접자. 아쉽긴 하다만 어쩌겠나. 영어를 술술 풀어내는 거로 봐서 중국계 홍콩 사람일지 모른다. 가방끈이 짧은 나와는 어차피 대화가 안 될 테고 제기랄. 그러나 머릿속은 이리저리 위안거리를 되적거리면서도 몸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개 헤엄치듯 허우적대고 있었다. 저기 잠시만요. 좀 내립시다. 어딘지도 모르고 내린 그곳에는 입이 쩍 벌어질 만큼 아름다운 푸른 초원이 활짝 펼쳐져 있었고 오래 묵은 나무들이 군데군데 하늘을 찌를 듯 우람차게 뻗어져 올랐다. 잔디밭에는 소풍을 나온 사람들이 드문드문 모여 앉아 벌써 겨울빛을 닮아가는 8월의 햇볕을 흠뻑 적시고들 있었다. 젠장, 그새 사라지고 없네. 없어. 어디 머물더라도 있었더냐. 높디 높은 컴푸른 하늘 아래 흘러가는 뭉게구름처럼 내 마음에 아련한 여운을 남기고 여자는 가버렸다. 훌쩍. 나는 바다를 바라보다가 한 남자를 건너다 보았다. 바다와 하늘이 온통 푸르렀고 하얀 뭉게구름이 더욱 하얗게 나에게로 다가오는 이 희열을 어쩌지 못해 얼떨결에 그에게로 눈길이 향했었다. 난간에 두 팔을 버티고 바람을 맞던 남자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나를 못 본 채 하였다. 선글라스를 꼈으니 그냥 시침이 뚝 떼고 있어도 괜찮은 것을 저러니 더욱 의심이 갔다. 간밤에 내린 비가 세상을 한결 빛나게 만든다. 인생사는 이러하지 않더라도 더러 이런 자연에 깃들어 심신을 누겨보는 것도 괜찮은 하나의 방편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래서 사람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부는 바람 따라 이리저리 여행을 떠나고들 하는 거겠지. 저 푸른 하늘처럼, 하얀 구름처럼, 그리고 이 싱그러운 바람결처럼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 사실 그저께 공항에 내려 예약한 호텔에 묵었을 때만 해도 자살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었다. 여기 독일을 선택한 이유도 어릴 적 내 살던 곳을 돌아보며 엄마의 흔적을 더듬어도 보고 그리고 미련 없이 이 세상과 작별하려고 했었다. 더러운 기억의 인간들이 머무는 한국 땅에서 더러운 소문을 안고 죽어가고 싶지가 않았다.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수군댈까? 비련이라느니 실연의 후유증이라느니 결국 남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자기들 방식의 뒤풀이를 하지 않겠느냐. 그리 되든 아니든 생각만으로도 불쾌해져서 나는 낯선 이곳에서 소리소문 없이 행여 병사자보다 더한 죽음을 맞고자 했다. 여권도 없애고 언니에 대한 죗값도 치를 겸 물이 흐르는 곳, 언니가 죽은 차가운 강물보다 더한 시궁창에서의 죽음을 맛보려 했다. 시체가 썩고 문드러져 지문도 사라지고 나라는 존재의 흔적을 찾기 힘들 때쯤 하수구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발견할지도 모르지. 그래서 그대로 긁어내 버리거나 무연고묘에 감해장되어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가겠지. 그랬던 나의 비장한 결의가 묘하게도 번번이 따라다니는 저 남자의 그물에 걸려 마음이 자꾸 머뭇거려졌었다. 그저께 밤에는 묵으려는 호텔 부근의 길목에서 그와 부딪힐 뻔했고 그때 그는 무거워 보이는 배낭을 메고 길을 찾아 헤매는 듯 허둥대며 그대로 가버렸었다. 어제는 식당과 쇼핑몰, 길거리에서 그리고 자전거 대회를 치르는 인파 속에서도 그의 모습이 내 눈에 띄었었다. 우연일까? 아니면 노골적으로 내 뒤를 캐는 걸까? 나는 그가 한눈 파는 틈을 타 얼른 자리를 떠났다. 어차피 내려야 할 목적지였다. 나는 엄마가 살았다는 주택가를 한 바퀴 돌아보았다. 그때는 내 또래의 꼬마들이 함성 지르며 뛰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인적이 끊겨 사람이 거주하는 동네가 맞을까 할 정도로 스산하다. 다들 돈 버느라 빌딩 숲에 머무를 시간대라 이럴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이처럼 고요하고 쾌적한 분위기의 마을에서도 삶을 감당하기 힘들어 아둥바둥 살았을 엄마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진다. 나는 이제 마음이 바뀌었을까? 죽으려는 절망에서 살려는 의지로 돌아섰을까?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럼에도 누구나 죽어가는데 굳이 자살을 나쁘게 볼 이유가 있을까? 두려움을 떨치고 죽을 수가 있는데 어차피 누구든 죽어가야 하는데 그러니 말이다. 아니, 정신병이라거나 생활고와 질병 따위에 바싹 엎드린 부질없는 짓이라는 세상의 모든 억측에 대해 한 발 물러서더라도 자살의 심정만큼은 뜨겁게 안아주어야겠다. 가해자이거나 세상의 모든 환멸까지도 불어헤치고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떠나려는 것일 테니 그것이 설령 끝까지 저항하려는 용기가 모자라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그리고 더러는 뉘우침과 부끄러움의 결과로 치르는 인간적 속내일 테니까. 인간은 본래 고독한 존재다. 그러니 너무 고통스럽고 힘에 겨울 때는 자기 실존을 증명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자살을 수긍한 쇼펜하우어는 그 깊은 심정에 무엇을 담았던 것일까. 비록 그의 주장이 무색하게 살던 도시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자신이 가장 먼저 그곳을 떠났다지만 그것은 자살과는 무관한 것이다. 또한 아무리 죽음을 긍정한다지만 고작 박테리아 따위의 것들에게 자기 생명을 빼앗길 수야 없지 않겠나. 필시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마침내 끊고 너무도 견디기 힘든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자신이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이들에게 성경의 율법에 매인돼서 구원을 이루어 자유케 하려는 그런 숭고한 뜻이었겠지. 그렇게 두둔해주고 싶다. 나는 돌아갈 배를 타기 위해 선착장으로 향했다. 그때 마침 한국 노래가 기타 반주와 함께 들려왔다. 그것은 감미로웠으며 내 발걸음을 돌려놓을 정도로 선율이 아름다웠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노랫말이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노래가 끝났나? 현란한 연주 솜씨를 뽐내는가 싶더니 되풀이하여 노래를 부르고 있다. 아, 그것은 어릴 때 보았던 강 기슭의 붉은 노을이 그 기억이 불쑥 건져져 내 심장을 마구 두드리며 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것만 같았다. 뭔가에 이끌리는 듯 노랫소리 따라 바위돌을 지나 고목 너머로 다가간 나는 깜짝 놀랐다. 바로 그 남자였다. 나는 돌아갈 배가 오는 시각을 알아놓고서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오늘이 이곳 함부르크에서 머물 마지막 날이니만큼 대충 흘려보내고 싶지가 않았다. 수둣가에서 모처럼 공짜물을 실컷 마시고 나니 왠지 허탈해졌다. 이곳은 그야말로 자연을 벗삼을 사람들이나 다정한 연인들이 올 법한 데지 나 같은 이방인이 머물기에는 금세 심심해질 만한 곳이었다. 나는 아까운 세월을 허비할 수 없다는 생각에 노랫말을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했었다.
나는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연못과 긴 의자에 걸터 앉았다. 그러고 보니 이곳에는 석탑이 세워져 있고 건너편으로 누가까지 지어져 있다. 낯선 곳에서 만나는 친숙한 분위기에 나도 모르게 흥얼거렸다. 내 마음속에 모퉁이, 고개 내미는 여자가 있다. 새하얀 손짓으로 선뜻 나를 부르다가 숨다가 아련풋한 모습 보이며 춤추듯 하늘작거리니 어제 본 산 모퉁이의 안개가 저러했더냐. 그것이 뭐냐며 나는 서러운 눈빛을 보내다가 저 희끗한 여자의 기척에 기억을 더듬다가 내 마음속에 낯선 여자를 놓쳐 여기가 어딘지 헛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짐짓 술잔을 든 신용으로 취한 듯 벌컥벌컥 들이켜보았다. 그러다가 방금 떠올린 착상이 기발하다는 생각에 얼른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노랫말을 더듬었다. 아니야, 아니지. 아참, 이게 아니었는데. 이때 어디선가 기타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 그곳으로 달려갔다. 개구장이로 보이는 독일 청년 몇몇이 장난치듯 놀면서 기타를 마구 두들기고 있기에 나는 어줍지 않은 영어와 몸 언어를 동원해 기타를 잠시 빌렸다. 연주를 핑계로 속 시원하게 소리치고 싶었다. 제대로 말도 못하고 돌아다니는 이국의 여행에 더러 분노를 쌓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어라? 자식들이 엉망인데 흐트러진 음료를 조연하느라 잠시 버벅대자 그들이 비아냥거리듯이 낄낄거린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하기가 못해 기타줄을 튕겼다. 그리고 내게 처음으로 가수라는 이름을 안겨준 겨울빛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저 강 비탈에 서서 내게 눈빛 보냈지요. 철없어 피는 꽃, 꽃잎이 이맘때 날렸을까. 눈가에 물든 노을이 서산 마루에 번질 즈음. 싸르락 낯짝을 핥히는 겨울 빛발에 숨막혀 나는 엇불사 도깨비를 만나고 이파리에 숨어떠는 작은 새의 가슴 보았지요. 그랬답니다. 저 뽀얀 석양이 쏙 기울어버려 마침내 비탈진 언덕을 걷는 한 발짝마다 날선 흔적이 시퍼렇게 베어져 별빛에 깃 파묻는 삼라만상의 몰락처럼 아릿한 눈빛마다 설이 내리듯 내 돋는 살갗에 쨍 하고 박혔답니다. 노래가 끝나자 청년들이 일제히 와우하며 박수를 보냈고 내게 악수까지 청해왔다. 앙코르 세례에 어깨를 으쓱대며 기타를 건네주고 돌아서는데 내 앞에 여자가 우두커니 서 있었다. 아이고 깜짝이야. 나는 뜻밖이라 놀랐고 덩달아 그녀도 몸을 움츠렸다.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결국은 이처럼 여자와 맞대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아,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도 여자는 말없이 서 있기만 하였다. 저기 한국 분이시죠? 네. 그제야 겨우 대꾸하는 여자의 이 한마디에 내 마음이 출렁거렸다. 숲속의 요정처럼 호련히 나타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이 여자 앞에서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순간 막막하였다. 이거 반갑습니다. 어휴, 이런 데서 한국 사람을 만나다니요. 긴 한숨을 내쉴 정도로 들떠허둥댔었나 보다. 반가운 마음에 손을 내밀자 여자는 멈칫 물러서더니 떨떠름한 표정을 지어 보인다. 미안합니다. 그러고는 바로 휙 돌아서서 가버린다. 나는 황급히 그녀를 쫓았다. 운명의 여신이 내 등을 떠민다고 생각했다. 저처럼 여행 중이신가 봐요? 그녀의 걸음보다 두어 발짝 앞서 뒷걸음치듯 걸으며 그녀의 눈길이 내게 닿게 하려고 애썼다. 그러고 보니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누굴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나와 마주친 그녀를 향해 무언가 인상에 남을 만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쓸수록 대래 머릿속에 하얗게 비어지는 바람에 자꾸 허둥대기만 하였다.
제가 어젯밤에 돼지 꿈을 꿨습니다만 실제로 이리 멋진 일이 닥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없었던 꿈까지 끌어들였지만 여전히 내게 눈길조차 주지 않아 점점 주눅이 들었다. 혹시나 그녀의 귀가 솔깃해지지 않을까 싶어 비장의 무기를 꺼내는 심정으로 노래를 들먹였다. 제 노래가 어떠했습니까? 자랑처럼 들리겠지만 아까 그 노래는 저기요. 여자는 두서없이 주절되는 내 말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그래놓고는 더 이상의 언급 없이 아까보다는 걸음을 늦춘 채 그저 걷기만 하였다. 분명 내 말이 듣기 싫어 내지른 소리이리라. 나는 의기소침하여 서서히 그녀의 걸음보다 처져 걸었다. 그렇게 선착장에 가까이 이르러서야 여자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여자는 바다를 바라보았고 나는 근처를 배회하다가 눈치를 살피며 주춤 다가갔다. 바다를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아까 그 노래 있죠? 그녀가 무심한 표정으로 묻고는 도로 입을 다물기에 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말씀하세요. 아까 그 노래는 그러니까 제목이 겨울빛이라는 노래인데 발표한 지가 벌써 한 5년쯤 되었네요. 그 당시 팬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여자는 내 시선을 외면한 채 여전히 바다를 바라보며 입술을 떼었다. 노래가 클래식 연주로 들으면 아름답겠더라고요. 가령 사중조 같은 거로. 아, 그렇습니까? 거기까진 생각을 하지 못했네요. 현실적으로야 어렵겠지만. 생각 없이 후딱 내뱉은 내 말에 여자는 의문의 표정을 지었다. 나를 힐끗 보려다가 눈길을 하늘로 던진다. 그렇게 여자와 나는 물가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여객선을 기다리며. 아까 부른 노래를 놓고 여자는 띄엄띄엄 혼수를 두었다. 노래말이 좋아요. 감상에 치우쳐 사랑에 베인 차디찬 감정이 자칫 자연의 이미지에 덧없이 묻혀버릴까 조마조마하긴 했지만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제 마음에 쏙 든다고나 할까. 이게 좋다는 소린지 맞장구 없이 머뭇거리자 그녀는 말을 이었다. 멜로디가 귀에 쏙 들어오고 나는 그녀의 가라앉은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는 듯이 슬그머니 다가섰다. 가까이서 본 여자의 얼굴은 더욱더 우수에 젖어 있었다. 무엇보다 거기 음색이 감미로워요. 말소리는 그렇지도 않던데 조용히 읊조리는 그녀를 바라보자니 마치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이 내 얼굴에 톡 하고 묻어오는 것 같았다. 그 쓸쓸한 습기에 젖어 흐느적거릴 뻔하였다. 못 듣던 노랜데 누가 불렀죠? 이 소리에 얼결에 그녀 얼굴을 매만지려던 충동에서 문득 깨어났다. 여자는 내가 불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무명의 언더그라운드 가수라 모르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가수 앞에서 내 노래를 놓고 여러 의견을 말하기에 나를 아는가 싶었다. 착각 속에 잠시나마 우쭐거렸던 기분이 싹 사라졌다. 나는 잠깐 풀이 죽었으나 이 틈바구니를 놓치지 않으려는 욕망이 곧바로 꾸물거렸다. 어떻게든 그녀에게 내 존재를 알리려 했다. 좀 전에 노래 그거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들으셨어요. 그 어렵다는 작곡에다 작사까지 제가 했고요. 여자가 아무 말이 없다. 나는 머쓱해져 다가오는 오리대를 향해 손을 쭉 뻗었다. 999. 사람들과 마주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곳 유럽의 물새들이 신기하기만 하다. 오리떼들이 귀찮은 듯 저리로 헤엄쳐 간다. 잠시 얘기를 그쳤던 여자는 여전히 차가울 만치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자작 가수예요? 아, 예, 그럼요. 이래봬도 저쪽에선 알아주는 록밴드의 리드보컬입니다. 팬도 꽤 있고요. 그랬구나. 검푸른 물결을 가르며 떠가는 요트 주위로 은빛 알갱이가 쫙 뿌려진다. 나는 또다시 얘기가 끊길 것 같아 주절주절 말을 쏟아내었다. 이곳은 보면요. 부산 가덕도의 신앙부근 같습니다. 비슷해. 강과 바다, 항만해, 삼각주, 풀밭 따위가. 근데 요 동네 지형이 빤하신가 봐요. 힐끗 눈치를 살피니 여자는 내 말에 맞장구 칠 생각이 없어 보였다. 하기야 여기가 조금은 있어 보이고 쌈박하긴 해요.
미네는 진짜로 내가 사는 동네랑 비스름하게 생겨 먹었더라마는. 이두씨와 어떤 연관이라도 있으려나 싶어 슬쩍 이곳을 뛰어봤지만 여자는 바다를 바라보느라 내 얘기를 흘려듣는 것 같았다. 대체 이 여자는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다지도 생각이 많은 걸까? 그녀의 딴 생각을 지우려고 나는 일부러 호들갑을 떨었다. 제가 일하는 클럽이 있는데요. 리모델링인지 뭔지 아느라 난리법석을 피우는 통에 옳거니 이때야말로 절호의 기회다 싶어 후다닥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온 거죠. 언제고 모차르트가 살았던 마을을 한번 떡하니 걷고 싶었거든요. 목소리가 커서일까 여자가 눈살을 찌푸리는 바람에 다시 의기소침해졌다. 그래 허겁지겁 맨 먼저로 달려왔는데 근데 뭐 그다지 그랬어요. 낙심하셨군요. 여자가 낙심이라는 단어를 쓰자 이게 지금 그녀의 심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공연히 가슴이 쓰라렸다. 놀라운 일이다. 타인의 감정이 내게로 슬그머니 파고드는 기분에 나 역시 말씨가 가라앉았다. 낙심까지는 아니지만 모차르트의 진한 흔적을 가지고 방문객들을 너무 알겨 먹는다고나 할까? 물가가 비싸서 먹고 잠자는 것도 여간 아니더라고요. 갑작스레 수그러든 내 목소리에 그제 여자는 힐끔 돌아보았다. 처음으로 나와 눈길이 마주쳤다. 여기 독일도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모차르트 때문은 아니었네요. 아 그럼요. 그분의 음악 세계는 여전히 제게 우상인걸요. 언제나 그같이 멋진 곡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꿈같은 공상을 하곤 하죠. 확실히 꿈이긴 합니다. 하하. 여자가 드디어 내게 정감을 뿜었다는 생각에 금세 기가 살아 들떴다. 모차르트도 봤으니 이제 어쩔까 하고 있습니다. 여윳돈도 아니 돈보다도 그놈의 이바구가 힘들어 싸돌아 다니기 좀 그러네요. 여기저기 두루 다니며 구경하고 싶긴 한데 말입니다. 사람이 절로 그리워질 만한 하늘의 푸른 빛을 가슴에 담듯이 심호흡하던 그녀가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쑥물빛을 담근 눈동자가 아득하게 느껴졌다. 여긴 경치가 너무 좋아 사람들이 죽지도 않겠어요. 아하하, 경치가 아름다워서요? 그런다고 죽지 않을 리가요. 그렇게 속없는 소리를 내뱉을 뻔했다. 소리내어 웃다가 움찔하자 여자는 마치 낯선 편지를 찾아낸 표정이 되어 요모조모로 내 얼굴을 뜯어보았다. 그 모습에 한바탕 바람이 일렁거렸다. 조금 걸을까요? 기다렸던 여객선이 저 멀리 보이자 여자는 자기 얼굴을 내 쪽으로 살짝 숙이며 속삭이듯 말을 건네었다. 저기 걷기 좋은 길이 있어요. 거기서 버스 타고 가다 트램도 타고 그러고는 앞서서 걸어갔다. 마침내 그가 독일 청년들에게 기타를 돌려주고 내 쪽으로 돌아섰다. 이모야, 아이고 깜짝이야. 그가 화들짝 놀라는 바람에 나까지 몸을 움츠렸다. 남자와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오랜만에 나누는 대화여서일까. 한숨이 새어나오며 조금씩 경직된 마음이 풀려나가는 느낌이었다. 물가의 절새들과 어울리려는 천진한 몸짓이 자연스레 우러나올 정도로 이 남자한테서 순수의 향기가 났다. 더욱이 노래의 시와 선율까지 직접 썼다니까. 만물을 앞에 놓고 세상을 새로이 엮어가는 창작의 그 심성 역시 순수할 게 분명하겠다. 그림자처럼 나를 뒤쫓던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 마음이 한결 놓였다. 남자의 얘기를 곁에서 듣고 있자니 학식과 식견을 떠벌리는 못 인간의 소음에서 탈출한 듯한 상쾌감이 들어 얼굴에 웃음이 배는 기분이다. 하지만 낯선 남자에게 빈틈을 보이기 싫어 새침 떼듯 참느라 오히려 말씨가 차가워졌다. 그런데 이 남자는 내 무엇을 보고 이리도 쩔쩔매듯 얘기하는 거지? 낯선 곳을 떠도는 데서 오는 남자들의 단순한 호기심. 혹시 흑심? 그런 것일까? 낙심하셨군요.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자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아니, 진작이랬는지 모른다. 이 눈빛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옛 남자의 기억이 저절로 떠올라 고개가 갸우뚱거려졌지만 이것이 그때처럼 사랑 비슷한 감정일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언제 봤다고. 아는 게 뭐 있다고. 그런데 남자는 나와 동행까지 하고 싶은 마음을 은근히 비쳤다. 이게 뭐지? 남자라 그런가? 아무리 그렇대도 조면에 무척이나 당돌한 행동이라 봐야 하지 않을까? 나는 마치 남자의 꿍꿍이 속을 들여다볼 것처럼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동자가 의외로 맑았다. 푸르른 하늘의 하얀 구름이 거기 일렁이는 것 같았다. 여긴 경치가 너무 좋아 사람들이 죽지도 않겠어요. 아하하. 그가 경쾌하게 소리내어 웃는다. 나는 그와 걷고 싶어졌다. 대화를 나누고 그의 노래도 새삼 듣고 싶었다. 나를 바라보는 남자의 진지한 모습으로 한바탕 바람이 스쳤다. 저기 걷기에 고운 길이 있어요. 오솔길에 마른 잎들이 이리저리 쓸려다닌다. 걷는 내 발등에도 달라붙다가 바로 떠나간다. 아직 나뭇가지에는 푸른 잎사귀가 우거졌지만 더덥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것들이 속절없이 벼랑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다. 나는 이곳에서의 발걸음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엄마와 살았던 이 마을을 두 눈에 가득 담으려 했다. 남자는 아까의 소란과는 달리 말없이 내 곁에서 함께하고 있다. 수풀에서 지저귀는 작은 새들의 합창에 내 눈과 귀가 쫑긋한다. 거기 잎사귀를 흔들곤 내게로 불어오는 산들바람에 내 살갗이 간지러워한다. 그런데도 그 온몸의 흥겨운 잔치를 자꾸만 내 의식이 차갑게 억누르고 있다. 마치 온유월의 우박이 내 머릿속으로 후두둑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았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어처구니 없는 나의 이 복합적 심리 상태가 두려워져 그를 내 곁에 두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짐짓 그의 음악 세계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었다. 가식 없는 그의 대답이 내 마음에 쏙 들어왔다. 다른 노래는 없어요? 그가 내게 노래를 불러주었다. 나는 하마터면 울 뻔했다. 나를 위해 노래 불러준 사람이 또 있었나? 길거리서 불러주는 노래에 흠뻑 취한 여인이 또 있었나? 내 곁을 따라 걸으며 속닥거리듯이 들려주는 그의 노래와 몸짓이 내 얼어붙은 가슴에 녹아들고 있었다. 어린아이처럼 단박에 녹지는 않겠지만 봄빛의 얼음장이 녹듯 살살 녹아내리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나는 귓가에 맴도는 바람이 간지러워 웃었다. 끝내 참을 수 없어 오래간만에 활짝 웃었다. 나는 여자의 기분을 엿보느라 조용한 사내가 되어 그녀의 그림자를 따랐다. 여자는 걸으면서 길 오른편으로 자리한 주택가의 풍경을 바라보다가 이따금 내게도 슬쩍 눈길을 던지는 것이었다. 뭔가 주저하며 얘기를 꺼내려다가는 그만두곤 하기에 내가 나서서 분위기를 바꿔볼까 하는 충동마저 잃었다. 그러나 꾹 참고 지켜보기로 했다. 자칫 그녀의 감정을 상하게 할지도 몰라 그랬다. 화장기 없어 청초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녀가 말을 걸어왔다. 노래를 만든다는 자체가 참 신비로워요. 노랫말이야 그렇다지만 어떻게 그 글씨들과 자연을 앞에 두고서 그토록 아릿한 선율을 뽑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벼르고 벼른 끝에 터져나온 그녀의 감탄이라 나는 서둘러 대꾸했다. 저는 벌써 고딩 때부터 작곡한 걸요. 저마다 소질 차이겠죠. 뭐 저야 일찌감치 공부하곤 담 쌓았고 특히 수학은 때려 죽여도 하기 싫었거든요. 하하. 말을 내뱉고 나서 아차 싶었다. 고상한 가치의 존재인 양 나를 대했는데도 혹시 그걸 무시하고 제풀에 차버린 꼴이 된 게 아닐까 했다. 그러나 곧바로 안도했다. 그녀가 처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웃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여자는 다정한 이유처럼 내게 물어왔고 화답하는 내 목소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내 몸 가까이에 달라붙었다. 다른 노래는 없어요? 여자는 이호젓한 길을 걸으며 내 노래를 또 듣고 싶다고 하였다. 아무래도 내게 노래가 없었더라면 이리 쉽사리 다가올 여자가 아니었지 싶다. 다른 노래라.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저절로 노래 하나가 떠올랐다. 몇 년 전에 뜨겁게 달아오른 한여름의 바닷가를 걷다가 마음속에 깃든 환상의 여자를 불러내어 외쳤던 노랫말이 입가에 흥얼거려졌다. 제가 일하는 곳이 영산인데요.
거기 앞바다를 배경으로 쓴 곡에서 자주 부르게 됩니다. 그곳 본토박이 애들이 흔들고 놀 때마다 앙코르 앙코르 해대며 어찌나 졸라대던지 헤헤 한번 들어보고 점수 매겨보세요. 험 나는 주위를 힐끗 둘러보고는 쑥스러워서 마치 소곤거리듯이 불러주었다. 내 마음 파도쳐 검푸른 물결이에요. 가슴이 노래하네요. 태양이 노을져. 저기 돛비의 깃발이 팔려겨 파도가 연주하네요. 영산 갈매기가 날고 있어. 자, 힙합의 청년들이여. 여기 와서 다 함께 흔들어보자. 청춘. 아야야. 모두가 또래 광장에 모여 봄을 이뤄요. 저 표정, 이 몸짓, 그리고 요런 노래. 아, 저기 검정 원피스의 여인이 계단에 앉았어요. 여인의 립스틱에 미소가 묻어나 푸른 선글라스 너머로 눈길을 숨기네요. 무엇을 바라보는가? 광장의 열기가 바람을 일으켜 돌다리를 뛰어 건너고 성벽을 기어오르고 성당 벽면에서 스테인 글라스를 이루네요. 다채로운 거리에 길을 모퉁이. 오, 마침내 일어서는 여인의 옷자락. 거기에 나비가 팔려겨 한 줄기 미풍이에요. 이 뜨거운 광정으로 날개짓을. 저 나비, 나비, 내 마음 파도쳐요. 두두둑. 두럼 두드리는 신용으로 노래를 끝내고 바라보는데 그녀는 웃음을 참느라 손으로 입을 가렸다.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나름 나의 야심작 손에 꼽을 정도로 각광받는 노래를 선택해서 불렀건만 그게 실책이었다. 아, 이게 말이죠. 이 노래가 힙합 쪽의 댄스곡이라 그룹 연주 없이는 밍밍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캬, 그 생각을 못했네요. 하하. 여자가 급히 손사래를 친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노래가 신기해서 그랬어요. 세련되고 멋있어요. 너무 황홀해서 활짝 웃고는 싶은데 참느라 그랬어요. 오, 나는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허풍을 섞어 한참을 떠벌렸다. 그녀는 가수로서의 내 생활보다 창작 활동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듯 하였다.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왜 저를 기다리셨죠? 어머, 제가 언제요? 노래 끝났을 때 뒤에 서 계셨잖아요. 아, 그거요? 기다린 게 아니고 가까이서 들으려고요. 그때 저를 아는 눈치던데요? 배에서 봤잖아요. 어제도 보였던 남자가 뜬금없이 노래를 부르고 있기에 좀 놀랐죠. 네, 난 또 그런 거였군요. 설마 저를 뒤쫓은 건 아니었죠? 아니요. 오해는 마세요. 어제부터 자꾸 우연히 마주치는 바람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일부러 그럴 리가요. 나는 둘러대는 와중에 이것이 운명적 만남일지 모른다는 환상을 그녀에게 넌지시 부추기려 하였다. 근데 정말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마주치다니요. 2장 희끗한 기적. 남자는 나와의 만남을 마치 운명인 것처럼 몰아가려 했다.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내게도 운명 같은 사랑이 있기만 하다면 그것만큼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게 또 있을까? 그러나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앞서도 운명일 거라 착각했었다. 남자는 버스 안에서 이름을 밝혔다. 고진수라 한다. 나는 한참 뒤에야 내 이름을 알려줬다.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제 이름은 혜미예요. 이혜미. 보찜은 어디 풀었어요? 나와 가까운 곳에 남자도 숙박하고 있었다. 우리는 버스에서 내려 트램이라 불리는 전차로 갈아탔다. 남자는 웃고 있었다. 뭐가 그리 신나는지 사소한 잡담에도 재밌어하며 킥킥거렸다. 그런 그의 모습이 싫지 않았다. 웃으니까 좋네요. 더욱 예뻐요. 나도 웃고 있었나 보다. 남자의 말에 문득 행동이 조심스러워졌다. 그러고 보니 남자는 직업 가수답게 매너가 세련되어 보였다. 남자래도 직업상 꾸며서 그런지 외모가 정갈하고 고상한 매력까지 은근히 풍겼다. 그러나 말씨가 노래 부를 때의 음색만 못하였고 가끔 거친 단어가 툭툭 튀어나와 그게 내 신경을 건드렸다. 제게 말을 가려서 해주셨으면 해요. 남자는 내 앞에서
무한정 아량을 베풀었다. 위선의 박세준도 이러지는 않았다. 그러니 거짓이 아닐 테지. 노랫말에 여자가 꼭 등장하던데 달리 이유라도 있어요? 내 물음에 제대로 대꾸하지 못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구체적 고민이 없는 상태 같았다. 아직까지 나이가 있으니 점차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 그만의 독특한 세계가 형성되겠지.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다. 박세준은 거침없이 자신의 철학과 세계관을 내 앞에서 피력했었다. 물론 학생들을 향해서도 그랬다. 그랬던 그가 세상 속을 휘저으며 속물임을 드러내고 다녔다는 사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남자라서? 역시 남자인 이 사람도 여자에 집착하여 작품을 채워나가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현실의 삶과 작품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나. 문득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예감은 했었지만 막상 박세준, 그자로부터 이별의 통보를 듣는다는 것은 내게 있어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때 나는 사정없이 와르르 허물어지는 영혼의 잿더미 속으로 질식하듯 파묻혀가며 꼬박 사흘을 드러누워 있었다. 그때가 이틀쯤 지나서였던가. 내 초라한 눈빛이 창가에 머물 때마다 비가 내렸었다. 그러니까 전날 아침 갈증의 찬물을 거푸 들이키면서 창밖으로 비가 온다는 걸 알았고 화장실을 다녀와 목구멍에서 개어질 때까지 물을 마시고는 복층 계단을 엉금엉금 기어올라 다시 침대에 몸을 눕혔었다. 눈 깜짝할 새 어두워졌고 잠결에 고개를 쳐들고 저 밑 가로등으로 여전히 비가 안개처럼 아득하게 내린다는 걸 알았었다. 무슨 놈의 봄비가 이리도 정성맞을까. 나는 어수선한 탁자에 놓인 위스키 술병을 보자마자 욱 하는 외마디를 내지르며 토할 뻔하였다. 차라리 토하면 속이 편하기라도 하겠지. 근데 얼마 마시지 않았잖아. 몇 잔 마시지 않았어. 어디서 긁혔는지 손등에 상처까지 나이는 까칠한 소나기로 술병의 주둥이를 쥐어틀고 길쭉한 유리잔에 따랐다. 이처럼 계속 퍼먹어도 몸에 무리가 없는 걸까? 내 육체를 자학하기 위해 어제부터 마신 술이건만 그래도 걱정이 되었다. 이러면서 한때 죽을 생각까지 다 했다니 어리석기는. 물이 차가울까? 목이 아플까? 온갖 핑계로 죽지 못하겠다는 그 농담이 괜히 떠둔 게 아니었다. 나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니다. 아닐지도 모른다. 남들이나 나나 피상적으로 엿보면 자학처럼 비치겠지만 엄밀하게 따져 이건 고행 끝에 일어서는 수도승의 한 단면일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나는 늘 일어섰으니까. 나는 성배인 양 잔을 들어 술을 쭉 들이켰다. 유리껍질의 냉정한 감촉에 매니큐어 벗겨진 내 손톱들이 파르르 떨렸다. 그렇게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니다. 알코올과 치즈, 물 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차라리 사랑의 열정에 온몸이 떨리고 피가 끓어 이처럼 밤낮 없이 치열했더라면. 날이 또다시 밝았고 냉장고를 뒤져 얼음 알갱이 넣은 물을 들이키고서야 한참을 뒤척이다가 다시 잠들었다. 황야에 내던져져 독수리의 먹잇감으로 주었다는 이 보잘것없는 육체도 부활의 기대감 때문일까. 숨죽인 통곡 속에서 엄숙하게 모셔지곤 한다는 그 사흘이 힘겹게 지나갔다. 내게 있어 이 황홀한 사흘날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초라한 몸뚱이를 바깥으로 내던져야 할 때가 되었다. 커튼을 걷고서 잔인하도록 찬란한 봄날의 햇빛이 내리비치는 저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나가기 싫어도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독수리와 같은 이들에게 제대로 먹혀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그들의 창자 속에서라도 내가 한숨을 연명할 수 있을 게다. 태초에 우주의 생물을 탄생시킨 저 미토콘드리아 같은 존재가 나일지도 모른다. 그렇듯 나는 누구도 해코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당함으로써 내 존재가 비로소 확인되었다. 그들도 비로소 세상을 찬양하고 삶에 환희했으며 관계의 나눔에 행복해하였다. 그래 좋아. 그렇게라도 쭉 살아보는 게 어떨까. 돌아보면 늘 그랬으니까. 이런 나의 모습이 노처녀가 흔히 겪는 우울증이든 아니면 찰거머리처럼 달라붙는 악연의 후유증으로 시들어버린 부평초 같은 육신이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죽지 않고서 평생 드러누워 잠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우선은 삭신이 쑤셔 정신줄 놓고 나자빠져 있을 근육도 신경도 남아있지가 않다. 죽을 때 죽더라도 이게 무슨 꼴이람, 이 무슨 짓이지. 나는 창밖으로 떠내려가는 인파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지난날의 상념에 잠겼다가 남자의 소리에 문득 정신을 차렸다. 사람들은 저마다 무슨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오래 초에 내게 일어난 결코 되새기고 싶지 않은 쓰디쓴 기억이 왜 의식 밖으로 슬그머니 고개를 내미는 것일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남자를 경계해야 한다는 본능적 반로인 걸까? 정말 그러해서일까? 글쎄요, 생각들을 할까요? 나는 되짚어 의문을 던졌다. 그러고 나서 그의 노랫말에 여자가 자주 등장하는 현상에 대해 말해주었다. 그것은 진리이거나 삶의 근원을 향하는 본능적 갈구가 여자를 매개로 표출되어 그럴 거라고 넌지시 거들어주었다. 내 말에 남자는 놀라워했다. 어리숙해 보이는 그 모습에 왠지 내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졌다. 아까 그 마을 있죠? 예전에 엄마가 살았었고 내가 태어난 곳이었어요. 7살 때 떠나서 기억이 흐릿해요. 우리는 버스에 올라 나란히 좌석에 앉았다. 어디 다녔어요? 여자가 먼저 얘기를 꺼냈다. 오스트리아는 빈이랑 찰스부르크 봤고요. 독일에서는 뮌헨하고 베를린은 구경했습니다. 다녀보니 어땠어요? 아, 그게 나는 더듬거렸다. 말이 궁색해지지 않을까 마음을 졸였다. 어릴 적에 주워들은 독일은 참 대단한 것 같던데 막상 와서 보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여자는 내 말에 수긍한다는 듯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래요. 아마도 우리 부모 세대가 품었던 부러움과 환상이 여태껏 전해져서 그렇겠지요. 새로이 성장한 우리들의 세계가 이들과 비슷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더러 그들의 눈빛에 백인 우월주의가 묻어나기도 해요. 우월이라. 그쪽도 그리 생각하시는군요. 참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저는 고진수입니다. 얘기 도중에 이름을 묻자 여자는 머뭇거렸다. 이름 하나쯤 밝혀봐야 문제될 게 없을 텐데도 왠지 꺼리기에 얼른 말을 이어나갔다. 여행하면서 이곳의 기후, 가옥, 간습들이 일본과 참 많이 닮았구나 싶었습니다. 오스트리아도 그리 느꼈겠네요. 거긴 뭐랄까 어떤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는 귀족이다. 뭐 그런. 여자는 내 얘기가 생뚱맞다고 생각됐는지 힘주어 되물었다. 귀족? 봉건시대 그 귀족? 그게 내 자격지심인지도 모르죠. 거리가 깔끔하고 고급스럽긴 했습니다. 모든 게 잘 꾸며져 있다 싶더라고요. 한때 제국까지 이룬 장대한 역사가 있어 그런지 지금도 잘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방인을 푸대접한다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물가도 더럽게 비싸지. 투덜대는 내 얼굴을 이모저모로 뜯어보던 여자가 또다시 되물었다. 거의 같은 게 게르만족 계열인데 그렇다면 독일은 타락한 귀족쯤 되겠네요. 설마 아니 내 말을 비꼬아야 하는 소리는 아니겠지. 약간 주눅이 들긴 했다. 제가 뭐 알겠냐마는 잘 살수록 돈독이 오른 것 같고 그래서 잘 사는 나라가 됐는가 싶기도 하고요. 여행하면서 마음고생이 심했나 봐요. 언어 소통이 되지 않으면 여러 오해나 불신이 생기기도 하겠죠. 유럽의 여러 나라 중에 특히 오스트리아는 사람들이 교양이 있어 거리가 쾌적하고 규칙을 지키는 질서 있는 나라예요. 허허,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그나마 봐주고 싶긴 합니다. 여전히 빈정거리는 투로 대꾸하자 그녀는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럼에도 그 견해에 동요하고 싶네요. 남쪽 나라 사람들에 비해 몸이 건조한 건 사실이니까. 그럼요. 인정이 메마른 건 사실이니까. 얼른 맞장구를 쳤다. 어쨌거나 이처럼 대화가 술술 터진 마당에 그녀와의 인연을 잇대고 싶어 은근히 추파를 던졌다. 좀처럼 오기 힘든 유럽이지 않습니까? 온 김에 맘껏 구경하고 싶은데 영어가 짧아서 힘들었거든요. 누가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면 정말로 신나는 일이 되겠죠? 제 이름 말 안 했나요? 혜미예요. 이혜미. 보찜은 어디에다 풀었어요? 자기 이름을 밝혔다. 내 숙소까지 물어 나는 좀 당황했다. 아, 그곳이 호스텔인데 시내 중심가에 있습니다. 잘 됐네. 저도 그쪽이에요. 여긴 가게가 일찍 문을 닫아 뭘 먹으려면 시내로 가야 해요. 나는 한순간 들떴다. 이 말은 자기와 함께 보낼 수 있다는 신호가 아닌가. 최소한 이곳에서만이라도 말이다. 그럴까요?
어젯밤에 보니 야경도 죽이고 애들도 술렁거리지. 팝밴드도 드럼을 마구 두들겨 패는 게 완전 술 퍼먹기 좋은 데더라고요. 하하하. 음주를 높인 랩처럼 그녀에게 던진 내 말이 절로 악센트가 붙고 리듬을 탔다. 우리는 버스에서 내려 막 출발하려는 전차를 향해 달렸다. 웃고 있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나와 뭔가 말 못할 사연이라도 품은 듯 우울한 낯빛을 보였던 그녀가. 그런 우리가 어느덧 사소한 얘기에도 재밌어하며 킥킥거렸다. 배시시 웃는 그녀의 미소가 싱그러운 꽃향기로 내게 흩날렸다. 웃으니까 좋습니다. 더 예뻐요. 무심코 던진 내 말에 여자는 문득 미소를 그쳤다. 자기를 돌아보려는 표정 같았다. 이윽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어왔다. 거기는 말할 때하고 노래 부를 때 음성이 다르듯 직접 썼다는 노랫말하고 말씨가 무척 달라요. 왜 그럴까요? 아, 그게 그런 소리를 종종 듣긴 하는데요. 어떻게 말해야 그럴듯하게 들릴지 잠시 난감했다. 그러니까 가사는 남이 듣기에 좋으라고 기분 좋으라고 쓰는 거고요. 말투는 이 몸을 위해 내 엉킨 감정을 풀기 위해 시부린다. 뭐 대충 그려보시면 되겠네요. 하하. 듣고 나니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가끔씩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저는 무서워요. 여자의 표정이 워낙 진지하여 절로 숙연해졌다. 아, 네.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이놈의 말버릇을 고치겠다 하면서도 헤헤. 거기 노랫말엔 여자가 꼭 등장하던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반드시 등장하는 건 아닌데 이따금 누가 들먹이더군요. 너 혹시 페미니스트 아니냐 하고요. 내가 남자라서 그러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는 속눈썹을 끔뻑이며 나를 보다가 시선을 차창 밖으로 향했다. 행인들이 거센 물살에 실리듯 떠내려가고 있다. 돌이켜 추억하듯 숨을 들이쉬는 그녀의 몸이 스르르 내게 기댄다. 한참을 그러고 있더니 졸음에서 깨어나려는 듯 몸을 바로하며 말했다. 진리이거나 삶의 근원에 대한 본능적 갈구가 있는데 그것이 여자라는 개체를 매개로 표출되어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나는 깜짝 놀랐다. 그동안 많은 노랫말을 쓰고 가락을 붙이면서 여러 질문을 받고 하였어도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처럼 단박에 내 노래의 핵심 요소를 파악해낸 이 여자의 지적 수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여자는 뭐지? 내 노래가 그 정도로 고상하다고? 내게 묻기만 하다가 이제는 내가 묻지 않아도 여자는 조금씩 자기의 삶을 털어놓기 시작하였다. 지하철역 승강장에 무장한 경찰들이 쫙 깔렸다. 여자도 처음엔 이유를 몰랐다가 왁자지껄하게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청년들을 보자 한 소리를 하였다. 축구 시합이 있었나 봐요. 그들의 손에는 맥주깡통이 들렸고 매우 들떠 있었다. 우리도 덩달아 어깨가 들썩거려졌다. 같이 남쪽 나라를 여행하는 게 어때요? 내 말에 여자의 입꼬리가 실룩거렸다. 어딜? 근데 왜요? 저같이 가난한 풍각쟁이는 춥고 스산한 이곳보다는 따뜻한 남쪽 나라가 그립겠죠? 크로아티아나 지중해 쪽이 어떨까요? 8월이라 아직 더워요. 주위의 소란 때문일까 그녀의 목소리가 탁 트인 듯 크게 울렸다. 좋죠 뭐. 팔뚝 드러내놓고 땀도 뻘뻘 흘려보고요. 내 말에 여자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꾸하였다. 그쪽 사람들은 수더분하고 인정이 많긴 한데 좀 시끄러워요. 아테네는 소매치기도 버글거린다던데. 여자는 내 눈치를 보는 듯이 하다가 말을 이었다. 이곳 독일을 둘러보고 나서 결정짓죠. 여기도 볼만한 데가 많아요. 드레스덴 같은 데는 꼭 가보고 싶어요. 오, 저야말로 대찬성입니다. 여행에 나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하, 그녀와 함께란 거라면 어딘들 어떠리. 여자도 비로소 마음이 설레이는 듯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독일은 일본과 닮아 보여도 차이점이 있어요. 지도자가 나서서 거짓과 조작을 선동하는 일본과 다르게 독일은 올바른 쪽으로 국민을 이끌어가려는 지도자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혹시나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러지 않으면 또 사고칠지 몰라서? 후후, 여전히 독일인의 기질을 의심하는군요. 뭐 그럴지도 또 모르죠. 신나치즘도 꿈틀거린다니까. 하긴 이들은 이방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긴 해요. 자기들의 규칙에 타인을 지나치게 끌어들인다는 점이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오만에서 비롯되었는지 또 모르죠. 그런데 한국도 외국인을 업신여기는 풍조가 요즘 들어 일각에서 불거져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여자가 이처럼 말을 많이 할 줄 미처 몰랐다. 이야기하는 여자의 얼굴이 점점 화색으로 물들었다. 굉음을 내며
스산한 어둠 속으로 치달리는 지하열차 안에서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다닌다. 축구 경기장을 뜨겁게 달궜던 흥분을 식히려는 듯 여기저기 맥주 깡통을 손에 쥐었고 거칠게 얼굴에 들이부었다. 후끈거리는 그들의 열기에 들떴는지 남자가 노골적으로 제안하였다. 남쪽 나라로 같이 여행 떠나는 거 어떻습니까? 어디를? 왜요? 자기같이 가난한 풍각쟁이는 춥고 스산한 이곳보다는 팔뚝 드러내놓고 땀을 흘리는 곳이 그리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말이 애잔하게 들려왔다. 별것 아닌 낭만 섞인 얘기에도 내 마음이 어느 한 곳으로 기운다는 게 느껴졌다. 나는 일단 드레스덴을 방문하고 나서 행선지를 결정하자고 제의했고 그가 흔쾌히 내 말에 따랐다. 나는 까닭없이 기분이 좋아졌다. 나는 쇼핑몰에서 가방과 옷가지를 사고 장신구도 몇 개 골랐다. 남자가 옆에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기에 일부러 크고 화려한 것을 귀에 걸고는 모델인 양 멋을 부려보기도 했다. 우리는 저녁을 함께한 후 밤거리를 걸었다. 말이 많았나? 많이 걸었나? 갑자기 피곤이 몰려왔다. 가로등 아래 가로수가 있는 의자에 앉아 잠시 쉬는데 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조금씩 들려주었던 내 어린 시절의 얘기를 일순간 한꺼번에 토해내고 싶은 충동에 빠졌다. 살아오면서 가슴 저미도록 미안했던 적 없었나요? 사랑하는 이들이 내게 아픔으로. 그러나 그가 내 말을 가로막았다. 저기 클럽 갑시다. 한바탕 흔들면 싹 다 풀립니다. 하하. 그가 일부러 소리내어 웃으며 춤추듯이 몸까지 근들거렸다. 나는 문득 이 남자 앞에서 노래가 부르고 싶어졌다. 길고도 긴 노래를 언제까지고 불러보고 싶었다. 그러지 않으면 응어리진 속마음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다. 아니, 내 엉킨 영혼이 풀어지기만 한다면 우레보다 더한 울음을 터뜨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해서라도 뒤엉킨 내 문제를 풀어내고 싶었다. 남자는 옆에 앉아 묵묵히 내 푸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신세를 타령하면 기운이 차려질까 하였으나 그렇지 않았다. 아무래도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한꺼번에 피곤이 몰려왔다. 남자에게 내일 만나자고 그랬다. 내일이 되면 이 밤이 가고 아침이 오면 좋아지겠지. 속으로 그랬다. 호텔 입구를 들어서면서 바라보니 그는 여전히 서 있던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보잘것없는 내게 이토록 애틋한 몸짓을 피웠던 남자가 또 있었을까?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또다시 과거의 기억 속으로 내 육체를 빠뜨렸다. 바이올린 연주가 구슬프게 들려온다. 나는 두 눈을 번쩍 떴다. 뒤늦은 부활의 소식이 그가 아니면 어느 천사를 통해서라도 마침내 내게 속삭여지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쁨이 일었다. 나는 손을 뻗어 머리맡에 놓인 휴대전화를 쥐었다. 여보세요.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라 가물가물했다. 혜민이? 나야 오수경.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한번 만나고 싶은데 할 얘기도 있고 같이 차나 한잔 할까? 그럼 그렇지. 내 삶은 뭐든지 비워야 해. 나는 몸을 털고 일어났다. 이러다가 괜찮아지겠지. 밤하늘에 구름이 걷히면 별들이 나타나듯이 곧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그랬다. 따뜻한 봄볕일까 했더니 날이 흐려졌다. 두툼한 바지에 외투까지 껴입기를 잘했다 싶다. 하긴 봄옷으로 챙겨 입을 정신머리도 아니었다. 거리에는 아직 삭풍이 불고 성급한 꽃잎이 떨고 있다. 길을 걸으면서 좀 어지러웠다. 헛된 상념들이 내리를 타고 목덜미로 줄줄 흐르는 느낌이다. 굽 높은 구두를 신긴 했어도 이처럼 비틀거려지는 게 아마 정신적 충격에서 비롯되었으리라. 비록 굶었을지언정 며칠을 푹 쉰 것이 무슨 영향을 주었으리 단식을 밥 먹듯이 하는 고승들이 무수히 있다는데. 넌 여전하구나. 머리카락도 더 길어졌고 후 처녀 몸이 확실히 다르긴 다르나 보다 얘. 수경은 평소에 보던 모습 그대로였다. 쾌활하고 잘 웃고 애교가 많아 못산 애들이 좋아할 그런 여자다. 이처럼 아기자기한 몸짓을 피우지 못하는 내가 때로 한스러웠다. 수경이하고는 중학교부터 대학까지 같은 학교였다. 그러나 동창이라 자주 얼굴이 마주쳐서 이따금 대화를 나누게 된 사이일 뿐 같이 어울려 쏘다닌 적이 없었다. 수경은 남자들에게 나긋한 거와는 달리 여자에게는 시기심이 도드라졌다. 그럼에도 나보다 예쁘다고 생각됐는지 내게 아무런 질투를 비치지 않았고 처음에는 성적에 민감한 듯 싶더니 내가 전교 수위를 달리자 그것도 일찌감치 포기해버려 나를 아무 꺼리낌 없이 대하였다. 성적 빼고는 모든 게 나보다 낫다고 생각했을 게 분명하였다. 수경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커피잔을 앞에 놓고 이것저것의 세상사를 들춰내었다. 정치적 논쟁을 시작으로
사회 문제와 직장 상사의 험담을 늘어놓았고 보부아르의 정신이 지금껏 우리를 자유롭게 해. 그러면서 여전히 계약 결혼에 만족하는 듯 동거남의 자랑에다 시어머니 될 여자의 태도에 대한 불평까지 잊어먹지 않았다. 그런데 짜증나는 것이 왜 4대 근성과 타락이 이 땅에선 늘 보수의 몫이어야 하는 거야? 말없이 듣기만 하던 나였지만 이 투정에는 대꾸를 해주고 싶었다. 고착된 뇌세포의 신경조직이 어떤 현상에 맞닥뜨려졌을 때 그것에 대한 적응과 분별력 없이 그저 왜곡된 사고를 되풀이하기에 그렇겠지? 내 말에 수경은 의외로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 불만과 달리 그녀의 정치 성향이 짐작되었다. 내가 오늘 웬일이냐? 수경은 잠시 시치미를 떼다가 투덜거렸다. 젠장, 정치 자체가 신물이나 정치꾼들은 누구랄 거 없이 다 똑같아. 나는 알고 있다. 지지하는 정권의 무능과 거짓이 백일화에 드러나면 화들짝 놀라 흔히 내뱉는 자기 마취의 발언인 것을. 그런데 종교를 놓고 이런 갈래의 문제가 거론되면 종교 지지자들은 또 그러지. 극히 일부의 소수가 어쩌다 실수로 그런 거라고. 이때는 묘하게도 결코 종교 자체를 싸잡아 비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직된 그들의 사고에 어긋난다 싶으면 어떻게든 조작을 해서라도 그들 자신의 기분에 맞추고 싶어 하니까. 그것이 비록 역사적 사실이라 할지라도. 어떻든 그녀의 수다를 가만히 들으면서 나는 가끔씩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아무런 이유가 없으니까. 이렇듯 온갖 것들을 두루 섞어 내게 들려주는 이것이 마치 미용실에 퍼지고 앉아 손 하나 까딱 안고 잡지를 뒤적이는 듯한 기분을 안겨주었다. 그러던 수경이가 어느새 내 문제로 이야깃거리를 몰아갔다. 학교는 잘 되어가니? 이제 전강쯤 되겠네? 그만뒀어. 어머나 왜? 언제 그만둔 거야? 어쩌려고? 뭐 때문에? 한꺼번에 쏟아지는 질문에 갑자기 속이 메스꺼웠다. 내 능력 문제지, 이번 학기에. 너만치 공부 잘한 애가 또 어디 있다고. 미국 유학도 다녀왔지. 세상이 참 그렇다. 가만히 있는데 싹둑 자른 거야? 사학의 고질적인 병폐와 타락, 무능까지를 핑계거리로 삼고 싶지 않았다. 일부가 어쩌다가 그런 것이니까. 그렇다고 말할 테니까. 교과 가정상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네. 이것들이 빤하지 뭐. 세상에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돈도 먹여야 하는 백도, 그것도 질긴 백이 있어야 한다더라. 내 남편도 그것 때문에 무지 애먹는 모양이더라고. 승진하는데 뭐가 그렇고 저렇고 호호. 동거하면서도 꼭 남편이라 불렀다. 어쨌든 남편도 그러하다면 분명히 속타는 얘기일 텐데도 막판에 수경은 웃고 있다. 마치 그게 세상의 흐름이니 그것에 적응하고 따라야 그게 올바른 처세술인 것처럼 여겨져 나는 순간이나마 질렸다. 그래, 넌 그냥 가만히 있었니? 응, 나도 기꺼이 그만두겠다고 했어. 당돌한 내 말에 놀라 엉덩이를 들썩인다. 아니 왜? 그럼 뭐로 먹고 살려고? 걱정 마. 강의료 그깟 몇 분 돼서 고딩 몇몇 영어 과외로 수백 벌고 있어. 나라고 자존심이 없을 리 없다. 그 바람에 얼른 대꾸한다는 게 그만 쓸데없는 소리를 해댄 꼴이다. 그러니? 그래도 혜미야, 이렇게 된 마당에 결혼이라도 해라. 나이도 있는데. 결혼 얘기를 꺼내놓고 수경은 짐짓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새삼 자각했다는 듯 내게 물었다. 참, 너 남자 있잖아. 그쪽은 뭐래? 나 당분간 결혼 생각 없어. 어머 그러니? 그쪽 박세준 교수도 그래? 생각 없다고? 내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오랫동안 묵혀뒀던 것 같은 얘기를 쏜살같이 끄집어내었다. 너한테 아무래도 이 얘기를 해야겠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을 너만 모르는 것 같아서 말이야. 수경은 눈치를 살피다가 고개를 내 앞으로 쑥 내밀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 모처럼 용기를 낸 의로운 행위라는 표정을 지으며 낮춘 음성에 힘주어 말했다. 세준 씨 있잖아. 요즘 어때? 왜 또 그를 들먹일까? 내가 멀뚱히 바라보기만 하자 수경도 말을 멈췄다. 아마 내 대답을 기다리는 표정 같아 슬쩍 대꾸하였다. 뭐가? 말하는 거나 하는 짓이. 갑자기 그를 대하는 말투가 달라졌다. 얘는 그저 그래. 다들 바쁘게 사니까. 왜? 요즘 만나기는 해? 결혼하기로 했다면서. 그 남자와는 헤어졌다. 불과 며칠 전이긴 했지만 우리는 서로가 사랑의 감정이 흩어졌음을 확인하였고 깨끗하게 마침표를 찍기로 했었다. 그걸 알지 못하는 수경이가 캐캐 묵은 얘기를 꺼낸다 싶어 대충 얼버무리고 싶었다. 남자 애정 문제를 실시간으로 시시콜콜 떠들게 뭐 있나. 말해봤자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을 두고 말이다. 글쎄 아직 모르겠어 어째 될지. 예예 그래서 말인데
그 남자가 다른 여자랑 만나는 거 봤대. 그게 뭐 어때서? 무심결에 언제라고 되물을 뻔했다. 여자를 만나는 그게 어때서? 내가 태연해 하자 수경은 약간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단순히 만나는 정도가 아니야. 둘 사이가 예사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 나는 또다시 언제라는 말이 입술에까지 묻어났다가 사라졌다. 잘못 봤거나 그렇더라도 상관없어. 수경은 자기가 꺼낸 말에 내가 충격이라도 받을 거라 생각했던 것일까? 내가 여전히 태연하게 대꾸하자 수경은 몸을 바로 세우며 찻잔으로 손이 갔다. 아까 왼손으로 마실 때 예쁜 반지를 촘촘히 끼고 있었는데 오른손 약손가락에도 왕반지가 눈에 띄었다. 다이아몬드 같다. 그러고 보니 수경은 목걸이에다 귀걸이까지 보석으로 치장하였다. 설마 나를 만나는데 이렇게까지 꾸몄을 리는 없고 따로 약속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너 진짜 팔자 좋다. 나라면 너처럼 살기 힘든데. 그 남자 소문 들어보니 정말로 밥맛이더라고. 이런 말 너한테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사우스가 노랗더라. 할 말 못할 말 미리 다 해놓고 내 눈치를 보는 건 여전하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야? 궁금했던 질문이 결국은 새어나왔다. 언제는 뭐가 언제니? 한참도 더 된 일들인데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너도 정신 좀 차려라 얘. 친구로서 더 말하기가 좀 그러네. 그 남자랑 끝났어. 수경이가 의자를 바싹 끌어당긴다. 완전히? 그래. 그 자식 완전 바람둥이야. 정말 잘 헤어졌다 얘. 그 자식 상대가 누군지 아니? 여러 년이 설쳐됐다던데 가장 최근의 년이 바로 영은이야. 영은이? 영은이라고 너도 알지? 학벌도 같자는 게 돈 많은 아빠 만나 그걸로 후려치고 다녔을 게 뻔해. 너한테서 가르친 거라 봐야 하나? 남자가 워낙 양다리 걸치기 전문이라 가르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마는 근데 넌 언제 헤어졌는데 그 자식이랑? 여러 환양년들 사이에 나를 끼워넣는 말로 들려 기분이 언짢아졌다. 응, 좀 많이 한참 됐어. 나랑 상관없어. 그래? 그랬구나. 어쩌면 그 자식이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면서 떠돌아다닌 논팽이였는지 모르겠다. 어쨌거나 제 버릇이 그래서 그런 걸 어째? 얼핏 그를 두둔하는 말처럼 들려왔다. 나보다도 박세준을 더 잘하는 여자처럼 비쳤다. 하여튼 다행이다 얘. 사실은 내 얘기 듣고 충격받을까봐 엄청 걱정했었는데 멋이 별거 아니었네. 호호. 나는 속이 메스꺼워 일어나고 싶었다. 아무래도 빈속에 퍼본 술 탓일 것 같다. 한시 앞이 이 탁한 공간에서 벗어나 맑은 숨을 들이쉬고 싶었다. 바쁘지 않니? 그래 참 시간이 벌써 이렇게나 됐네. 수경은 벌떡 일어나더니 앞서서 계산대로 간다. 나도 내가 계산할게. 난 또 다른 약속이 있어서 여기서 헤어져야겠네. 난 로비로 가봐야 해. 값을 치르며 빙긋 웃는다. 우리 앞으로도 자주 만나 얘기 나누고 좀 그러자. 알겠지? 호흡. 그래 갈게. 나도 빙긋 웃어 보였다. 나는 들어갈 때부터 어디가 어딘지 주춤거렸던 특급 호텔 커피숍을 불이 나게 빠져나왔다.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면서 잡생각에 시달렸다. 박세준. 알량한 여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정도로 박세준, 그가 그처럼이나 더러운 작자였다고? 나는 그와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서로가 이래저래 점차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기는 했었지만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려 우리가 쌓은 애정이 무너질 거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않았다. 이따금씩 읊조리는 그의 사랑 타령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고 찰떡같이 믿었었다. 그는 나보다 10살이나 많아서일까. 그를 만나면 왠지 포근하였고 그가 내게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들뜨게 만들었고 행복으로 이끌었다. 무작정 행복했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부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먹이더니 결국 내게 이별을 통보했고 나는 울면서 바보처럼 인정하고 받아들였었다. 불과 몇 날 전의 일이었건만 벌써 과거형으로 흐른다. 내게 있어 아득한 과거의 일처럼 되어버렸다. 나는 왜 이럴까? 내게 무슨 죄악이 씌워졌기에 이다지도 나를 따라다니며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것일까? 신을 배신해서? 만약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끝끝내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지옥이 아니라 지옥의 할배라도 말이다. 차가 빵빵거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운전자가 놀란 모양이다. 내가 이상한 동작이라도 취했다는 소리일까? 없는 지옥을 끄집어내고 선한 신을 악마로 둔갑시킨 나의 치졸한 생각에 절로 쓴 웃음을 지었다. 인간이 헛되이 짓거려대는 잡소리에 나까지 맞장구 칠 이유가 없다. 알면서도 때로는 모르면서 떠들어대는 종교인들의 익숙한 거짓에 진저리가 났으면, 이 정도로 넌더리가 났으면 이제 충분하겠다. 그런데도 왜 끝나지 않은가? 왜?
인파를 헤치면서 어깨가 자꾸 툭툭 부딪히자 막 잠 깬 아이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가만,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아, 그렇다. 저녁에 중학생 둘에 밤늦어 고등학생 하나를 가르쳐야 한다. 하마터면 잊어먹을 뻔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고 없이 빼먹어선 안 되는 날이다. 나는 새삼 여느 도시인과 다를 바 없는 몸짓을 피우며 지하철 입구 계단을 내려갔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내 몸뚱이 위로 소낙비가 퍼붓는 듯하다. 지난날의 상념이 내 온몸을 적시며 저 어둑한 늪 속으로 빠져들게 자꾸 끌어당기는 것 같다.